1세대 1주택은요, 양도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보유 요건. 2년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9억 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언제 적용되냐면 3년 이상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팔포로에서 최대 아까 80%까지.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공약 세테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창식 세무사입니다. 어느새 벌써 1, 2, 3강이 지나고 4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강의의 3분의 1 정도가 지났네요. 어느 정도는 양도소득의 기본사항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반이라 이미 여러분께서는 세테크의 기본을 갖추시는 길목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힘을 내셔서 공부하신다면 세금의 여러 가지 구조를 익히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내용보다는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으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궁금해요 Q&A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집사람이 될 분의 소유주택이 이렇게 두 채가 되는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분들은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부부는 다 별산이에요. 소득세나 이런 것들 모두 별산인데 이상하게 합산되는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이 부분이 하나입니다. 1가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문제들. 근데 2주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세금 어떻게 되느냐? 한 개를 팔면 세금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결혼 등 일시적 2주택일 때는요, 먼저 산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요, 3년 안에 팔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비과세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잘 요거를 응용하시면 세금을 안 내시고도 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대 후반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나 봅니다. 제2명의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재산 취득 출처 조사라는 것이 있다고 들어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 재산 취득 출처 조사라는 거는요, 재산을 실제로 본인이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 돈을 받거나 해가지고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재산의 출처, 특히 돈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피보다는 좀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소득이 증빙이 되잖아요. 그 소득이 증빙이 되면 어느 정도는 재산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재산을 살 때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거 살려면 그냥 현찰 주고 살까요? 대부분은 그 대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을 받아서 아마 대출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에 관한 내용은 출처가 확인이 되죠. 그 나중에 것들, 나머지 부분은요, 80%까지 우리가 출처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해서 증여세를 원활하게 내세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주셔서 내가 샀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비만 해 두시면요, 특별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다음으로요, 위클리 이슈 앤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모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증빙해야 하는가 문제. 이거 굉장히 답답하죠. 왜냐?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잘 증빙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죠? 뭐 영수증, 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용, 뭐 현금 영수증 사용 내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주제가 생길 텐데요. 요 전까지만 해도 요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국가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격증빙 수치 명세서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비용 처리를 할 때 세금 계산서로 비용 처리했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비용 처리했는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했는지, 아니면 뭐 여타 부분들을 영수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적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러분들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는 국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수수료 같은 거,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은요 세금 계산서 뭐 발부는 하겠지만 특히 뭐 시스템에서 발부되는 어떤 그런 영수증들 이런 것들은요 적격 증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빙해주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적격 증빙 중에서는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타 등등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수증은 뭐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틈틈이 적격 증빙을 수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셔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적격 증빙 수치 명세서에 적격 증빙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요.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격 증빙에 대한 내용은 1년 동안 꾸준히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4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울러서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뭐 대상자산이 뭔지, 뭐 2월 가세, 아니면 뭐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특수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가주택이 어떤 내용이냐? 일반적으로요, 고가주택은요, 1세대 1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 제가 1세대 1주택은요, 양도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는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보유 요건. 2년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9억 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원을 넘어갔다, 초과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급주택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급주택의 그 정의가 너무 넓죠. 또 별장도 아니고, 별장은 일반적으로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말로 이게 바뀌었는데요. 그럼 고가주택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세대 1주택 중 비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왜 제외된다고 그랬죠?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9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주택이 되었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양도차익 및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깬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면요, 자산은 단기간에 보유하지 못합니다. 왜? 세금 중과세 맞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오랫동안 보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오래 하면요, 내가 단기간에 팔 수 있는 그런 이득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기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공제로 이거를 보존을 해줍니다. 이런 거 해줄 때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다. 양도차익,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요, 양도 차익. 양도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에서 양도가액 나누기 양도가액 빼기 9억.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요,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억 12억이고요. 12억짜리 제가 건물을 보지 못해서,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좀 했는데 12억입니다. 12억이고요. 취득가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12억 빼기 8억, 4억이겠죠. 4억.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원래는 양도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요건이 안 돼가지고 비과세가 안 됐습니다. 어느 요건일까요? 9억 원 초과 미만이 안 되잖아요. 왜? 12억이잖아요. 이미 9억을 넘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12억에서 8억 뺀 4억 전액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억 원이라는 문턱이 너무 커요. 8억 9,900과 9억 1000과는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세금은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 9억 원까지의 비율은요, 세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9억 원이 넘어가는 비율에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4억이죠. 요 전에 봤던 그 공식입니다. 예. 우리가 양도가액이 얼마였죠? 12억이었죠. 그러면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간 나머지 부분이 몇 억이 될까요? 제가 9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억, 10억, 11억, 12억인 3억 부분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억 부분을. 그러면 비율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비율은요, 25% 구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4억에서 25%인 1억만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억. 나머지 75%는 9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을 안 걷습니다. 나머지 부분 1억만 갖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팔 때보다는 세금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75%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만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차익이 된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입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언제 적용되냐면 3년 이상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은 몇 년 이상이라고 했죠? 그건 2년 이상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똑같이 이렇게 특별공제에게 9억 원 밑에 부분은 공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9억 원 넘어가는 부분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뭐 5천만 원이었다. 근데 아까 사례를 봤을 때는 몇 프로였죠? 아까 25%였죠. 5천에 75%인 3,500은 이건 비과세가 오니까 빼주고 나머지 1,500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왜? 9억까지는 똑같이 비과세와 동일한 효과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이런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 가액 계산. 여러분, 증여는 뭐라고 그랬죠? 첫 시간에 자산의 무상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토지를 넘겼어요. 그럼 증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5억인데요. 아버지가 땅을 살 때 대출을 한 2억 받았어요.
그러면 2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버지가 은행에다 갚기 위한 희생이죠. 근데 이 2억마저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을 아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5억을 넘겼다 그러면 3억이 증여가 되는 거고요. 2억이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율이랑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3억 증여에 관한 경우는 누가 내죠?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3억 증여는 아들이 받잖아요. 받았으니까. 2억은 요거는 채무죠. 채무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서 본인의 채무가 없어졌잖아요. 아버지가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확인하에 따라서 세금을 누가 내느냐, 특히 세율도 달라요. 상속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고요. 양도세는 6에서 38%, 뭐 40%, 50%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캐치 못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채무를 이전했다거나, 특히 우리가 집을 증여를 하는데 거기에 전세보증금이 껴 있어요. 1억 5천 정도. 그럼 전세보증금은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채무입니다. 왜? 임차인이 나갈 때 다시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줄 돈은 채무입니다. 부채입니다. 앞으로 받을 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도 부채예요. 그래서 증여를 할 때 임차보증까지 넘기면 임차보증에 대한 거는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자 아버지의 채무를 수증자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가액의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한다. 유상을 이전,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으로 본다.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가져간다. 그러면 수증자에게는요,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하죠. 증여세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양도가액은요, 뭐 실제 뭐 평가액, 상증법사, 이거는요, 양도가액의 양도차액이나 가액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왜냐하면 증여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한 게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은요, 이렇게 상속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액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 양도와 좀 다르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얼마나 비율이 있는지 요거 확인해야 되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일반적으로 2007년 이후부터는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돈을 주고 받은 거에 따라서만 양도소득세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럼 실제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장의 실제로 거래는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 원가는 뭡니까? 매입가액이죠. 건물을 팔았다, 샀다. 그 샀을 때 매입가액이에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에서 포함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면에서 기타 부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건설. 이거는 자가건설이었죠. 아까 자가건설의 취득일자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구청에서 사용 승인이거나 내가 실제로 사용한 날 중에 빠른 날이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저번 강의 기억나시죠?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건설에 대한 거는 거기에 투입된 모든 비용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인부들의 인건비도 다 해당됩니다. 하영료,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이겁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 취득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법원에서. 근데 그 법원에 따른 그 소송 비용이나요 화해 비용까지도 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요거를 건설자금 이자라고 하거든요. 구체적 용어로. 실제 이자 부담액이에요. 요것도 일정 부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가치 할인차감도 들어가고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이용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처리했다. 그러면 팔 때 뺍니다. 취득가액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사업에 이용할 때 비용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부가가치세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취득가액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원가에 상당한 게 어떤 게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그러면 아까 양도차익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양도 공제율,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감면대상 250, 이런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장기간의 보유.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는요,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기간에 팔면 당장 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답니다. 근데 못 사요.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그 보존을 위한 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어떤 거냐?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간에 축적된 자산의 가치상승분, 이걸 우리가 단기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여만 갑니다. 그거를 결집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결집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과도한 세부 부담을 막기 위한 거죠. 부동산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 행위 억제 및 건전한 부동산 투자 행위 유도. 요거는 참 너무 선언적인 내용이죠. 근데 좋은 내용입니다. 왜? 결국은 부동산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현 시장 상황이요, 과연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차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당연히 실물 자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주택의 전세 보증금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 토지 및 건물.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요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 및 건물. 그러면 토지는 토지고 건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 및 주택. 근데 주택 중에서도 뭐가 될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건 세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 중에 고가주택, 9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얘기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자산은요, 등기가 안 된 거,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자산은요, 등기가 안 되면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율도 70%입니다. 70% 단일 세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넘어야 됩니다. 2년. 제가 아까 2년 뭐라고 했어요? 양도소득 자산의 기본 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근데 장기 보유를 받으려면 1년도 보유해야 됩니다. 3년간 보유를 해야 돼요. 3년이 넘어가야지만 이 장기 보유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적용. 조합원 입주권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적용하는데요,
조합원 있는 사람한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오랫동안 자산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주택이 재개발이 돼서 없어지는 바람에 분양권을 받았어요. 그 분들한테만 장기 보유가 됩니다. 그 밑에 내용은요, 제가 첫 번째 시간, 위클리 이슈에 대해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요, 2015년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다가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시행 날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입법 계류 중입니다. 입법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땅을 파시려면 조금 지켜보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요, 일반 자산은요, 토지와 상가입니다. 여기 따지면 뭐 입주권도 되겠죠. 뭐 입주권도 되겠죠. 근데 입주권은 사실은 크게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없어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아니면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10%가 가장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5년이 넘으면 15%, 10년이 넘으면 30%.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공제율입니다. 근데 여기는 1세대 1주택은요, 더 많이 줘요. 일반적으로 3년이 넘으면 24%를 주고요. 5년이 넘으면 40%, 10년이 넘으면요, 80%,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왜? 하나 주택 갖고 하나를 파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사실 세금의 논리상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세금을 얻게 이렇게 80%까지 세금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분부터는 3년 이상 보완한 1세대 1주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연팔포로에서 최대 아까 80%까지 공제줍니다. 8%에서 80%까지. 그럼 대부분 10년이 넘은 1세대 1주택은요. 약 80%까지. 실제로는 20%까지밖에 차익을 적용받지 않고 거기다가 9억 원 분까지는 또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세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시 토지와 건물 구분하여 각각 자산의 보유에 따른 산정. 왜냐면요, 요 어떤 내용이냐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건물 뒤에는 이렇게 당연히 건물, 특히 주택, 부수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9억 원 미만 주택이었을 때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수 토지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넘어가거나 9억 원이 넘어가면 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도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그래서 토지는 건물을 짓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을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에 산정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거는 모든 자산에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자산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반적으로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에는 대부분 거주자라는 게 나와요. 첫 시간에 거주자 얘기했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거주자고, 한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한국에 183일 이상 살지 않았다. 그럼 비거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혜택이 많겠습니까? 비거주자의 혜택이 많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혜택이 많겠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소득별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의 각각 연 250만 원. 이 연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토지와 건물을 1년에 한 번씩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건 토지예요. 이거는 건물. 이건 먼저 2월 1일 날 팔았고 이거는 12월 1일 날 팔아요. 그러면 토지를 팔면서 먼저 신고를 하죠. 이때 250만 원을 적용을 받았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그러면 요때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 연 한 번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은 딱 한 번씩만.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요. 아까 그룹별로 얘기했죠.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그룹, 두 번째 주식에 대한 그룹, 그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그룹. 연 한 번씩 250, 250, 250씩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250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되며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관없습니다. 1년, 2년 중과세율 적용되는 부분도 250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50이라는 공제가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나올 정도의 금액이면 꽤 크겠죠. 양도 차익이. 클 텐데 250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으로 올리든지 1000만 원 올리든지 일정 부분 약간 올려주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적용.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내가 1년에 팔던 2년에 팔던 비거주자이던 거주자이던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데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장기 보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을 보유한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요. 조합원한테 입주권을 샀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계속 조합원에 가입돼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거. 여기에 비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걸 적용받지 못하는 거. 미등기 자산 적용 못 받습니다. 비사업용 대지 적용을 못 받았다가 201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입법에 지금 바뀔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는 아예 여기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등기되지 않은 거는 250에 공제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요. 양도처에게 공제율이고요. 그룹별 제가 말씀드렸죠. 구부
부동산 1그룹, 2그룹 주식, 3그룹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각각 연 한 번만, 그 다음에 그룹별로 한 번만 250씩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가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거래가액이라고 했죠. 근데 옛날 때 2007년 전부터 기준 시가의 차액이 1억이었고 실질 거래가액의 기준시가가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랬어요. 이건 2006년 전입니다. 2006년 전에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는 1억, 실질거래가액이 2억이었을 때는 국가가 납세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편한 대로 신고해라. 네가 유리한 대로 신고해라. 어떤 거겠습니까? 유리한 거는 당연히 1억을 해야지만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때 뭐 내용도 똑같이 세율은 차익이 높은 데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양도할 때는 1억을 신고했는데 그러면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기준시가로 1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2억을 주고 샀는데 취득가액은 1억으로 돼 있죠. 근데 이분이 2016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팝니다. 어떻게 3억을 주고 팔아요. 양도 금액이 3억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될까요? 얼마를 산정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되면 실거래가액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분은 2억 해서 1억이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실제는 취득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이라는 형태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용할 수는 없고요. 다른 공식을 인해서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실질거래가는 2억 주고 샀는데 매매 계약서상에도 그냥 1억으로 해놨어요. 왜? 상관없잖아요. 1억으로 해놔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다운 계약서를 쓰신 거죠. 2억 줘놓고서도 1억을 했다. 왜?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사는 사람들은 다운 계약서를 쓰면 어떤 거가 유리하게 될까요? 이분이 취득세를 덜 낼 수밖에 없죠. 취득세는 산 금액의 2%, 4%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니다. 나는 진짜로 2억을 주고 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돈 주는 거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운 계약서이기 때문에 통장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팔 때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실명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다가는 과태료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운 계약서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들어간다. 이게 뭐냐?
이것도 이자 비용 성격입니다. 이자 상당 성격. 이거는 회계학적 용어인데요. 이자 비용의 성격. 이자 상당 가산액도 뭐 들어간다고 했죠. 이자도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돈이 대가가 들어간 겁니다. 왜? 돈을 더 냈잖아요. 우리 원금에 이자 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에요. 대표적인 거 법무사 수수료. 그분 등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비용 경비들을 준 거 있잖아요. 인지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여기서 요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등기 비용에 관련된 그 영수증을 보시면요. 거기에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강제 매입 채권이에요. 우리가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샀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채를 매입합니다. 근데 국채를 매입할 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은 바로바로 팔아버리거든요. 팔았을 때 100원 주고 샀다. 국채를 100원 주고 샀다. 근데 팔 때는 80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채 매입대금 100원이 취득가액이 아니라요. 100원에서 80을 팔아가지고 손해본 20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매각 차손이라고 하거든요. 매각 차손을 포함시키거든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것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 지급한 금액. 그 다음에 예전에 없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돼서 세금을 줄여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요거가 다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수증, 증빙, 적격증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내역은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 4강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도 좀 더 쉽게 이해되시고 기 위해 많은 생각과 의미를 좀 음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세법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수익을 말하다 이창식의 공략 세테크로 클릭하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식 관련 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